안녕하세요. 첫 번째 테마인 2023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현황을 교육하게 된 한국기술안전의 이정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3년 사고 사망자 수는 812명으로 집계되었고요. 사고 사망 마이너로 보게 되면은 0.39%밀리어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재해 사고 사망을 집계한 이후로 0.3%밀리어드대로 진입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치로 보게 되면 아직도 하루에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전체 사고 사망 추세를 최근 10년간으로 보게 되면 2013년에는 1000명, 1090명대로 1000명 이상이 발생되었고요. 지금 10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2023년 작년까지는 812명으로 약 200명 정도가 줄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경기도 222명, 서울 79명, 경북 60명 순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사고 사망 마이너로 보게 되면 강원도, 전북, 충남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건설업은 356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45.8%로 약 반 정도가 건설업에서 발생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제조업은 165명, 서비스업은 130명, 운수창고 통신업 111명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업종별 추세로 보셨을 때 건설업은 2019년도에 집계된 사망자 수는 428명인데요. 작년 2023년에는 356명으로 그 전년도인 2020년보다 약 50명 정도가 줄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2019년에 206명이었다가 2023년에는 165명으로 약 40에서 50명 정도의 감소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발생 형태별로 보게 되면 떨어짐이 286명, 끼임이 88명, 사업장의 교통사고 86명 순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아직도 떨어짐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끼임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도 떨어짐이나 끼임세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나 부딪힘, 맞음이나 깔린 뒤집힘 등은 감소가 되는 듯하다가 다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3대 업종별 발생 형태별로 보게 되면 건설업은 전체에서 812명 중에 356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 떨어짐이 198명으로 55.6%를 차지하였는데요. 이는 반 이상이 떨어짐 재해로 사망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인 부딪힘 35명, 물체 맞음 28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제조업은 165명의 사망자 수가 발생되었는데요. 제조업의 1순위인 끼임 사고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었고요. 39명이 집계되었고 떨어짐은 34명, 깔림 뒤집힘 23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비스업은 전체 140명 중에 떨어짐 37명, 끼임 23명 순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떨어짐이나 끼임이 아까 보신 것 같이 1, 2위 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제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업에도 지속적으로 떨어짐이나 끼임, 맞음 등의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남성은 783명으로 812명 중에 96.4%를 나타내면서 많은 분이 남성분이 사망사고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은 29명으로 3.6%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30대 미만, 30대, 40대 인원은 30명, 50명, 100명 정도로 집계가 되었고요. 50대 이상부터는 증가폭이 좀 큽니다. 243명, 약 30%가 발생되었고요. 60세 이상은 372명으로 45.8%, 약 반 정도의 인원이 60세 이상에서 발생되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사망자 수를 합치게 되면은 약 75.7%로 대부분의 인원이 50대 이상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게 되면 50에서 49인의 사업장에서 359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었고요. 5인 미만은 278명으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약 78.4%의 대부분의 인원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되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시에 영세 사업장들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 미비한 점을 좀 볼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망자 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집중이 되어야
작년에 이루었던 812명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인 재발생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한국기술안전의 김용민입니다. 재발생 이론은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정립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초창기 모델이며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은 재해가 발생하기까지 연쇄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요소라도 제거가 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인데요. 총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두 번째, 개인적 결함. 세 번째,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네 번째, 사고. 다섯 번째, 재해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제거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가장 우선시한 건 세 번째 단계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는 인적 원인과 물적 원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인적 원인은 위험 장소에 접근한다든가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복장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위험물 취급 부지, 불안전한 속도로 기계를 조작한다든가 불안전한 상태를 방치 등이 있고, 물적 원인은 물 자체의 결함, 방호장치의 결함, 보호구 자체의 결함, 기계 설비의 배치 및 작업 장소의 결함, 불안전한 작업 환경인데, 불안전한 작업 환경은 조명이 낮다던가 고소음 작업장, 이상기압, 고온, 저온 등 작업 환경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 두 가지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게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이며, 두 번째는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업그레이드한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입니다. 신도미노 이론은 하인리는 직접 원인만 제거하였다면 신도미노 이론은 직접 원인에 기인되는 기본 원인을 함께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는데요. 단계로는 첫 번째 통제의 부족, 두 번째 기본 원인, 세 번째 직접 원인, 네 번째 사고, 다섯 번째 재해입니다. 이 중에 두 번째 기본 원인과 세 번째 직접 원인을 함께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에서 기본 원인은 지식이나 인지력 부족, 교육 습득의 미비, 기술 함량 미달, 안전의식 부족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리즌의 스위스 치즈 모델은 치즈 부분은 안전 요소, 구멍은 안전에 대한 결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험 요인인 치즈 구멍이 일직선이 되어 모두 모여지게 되면 사고로 이어진다는 이론인데요. 방지 체계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언제든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인간의 휴먼 에러를 줄임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인간의 휴먼 에러는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실수, 두 번째 착오, 세 번째 건망증, 네 번째 위반인데 첫 번째 실수는 상황이나 목표 해석은 정확하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이며, 착오는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틀린 목표로 착각하여 행하는 경우, 세 번째 건망증은 연계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중에서 일부 또는 그 과정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 경우이며, 네 번째 위반은 정해진 규칙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휴먼 에러를 줄임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를 맡게 된 한국기술안전의 조윤상 과장입니다. 3테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재해, 아차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산업재해라고 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기존에는 그 근로자라고 했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업무와 관계되는 그러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대재해는 이제 산업재해라는 거는 이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대재해는 정도가 산업재해 중에서도 심한 그런 게 중대재해가 되겠는데,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그러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한 사고로 2명이 발생한 재해. 세 번째는 3개월은 아니더라도 뭐 한 달이나 뭐 2달이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한 사고로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념인 아차 사고는 사고가 나긴 했는데 부상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물적인 손해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아차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원인 분석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법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역할 중에서 1항의 6호입니다.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업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를 보면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을 은폐하지 않도록 은폐 금지 및 또 보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사망을 보시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1항의 2호를 보시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테마에서는 재해 원인 분석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재해 원인 분석이라는 것은 재해와 관련된 모든 그런 요인들을 조사해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사건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재해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먼저 제가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번째, 법적인 의무 준수. 아까 이제 보셨듯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원인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지키지 않으면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재해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재해가 일어나면은 같은 재해가 또 일어나요. 동종재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종재해나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예방을 하는 데 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원인을 분석에 참가를 하고 또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찾도록 지원할 때 구성원들은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거는 보상 비용이나 작업 중지로 인해서 공정이 지연되거나 행정비용,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비용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산업재해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중대재해, 여러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그러한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는 또 아차 사고에 대해서도 포함을 해가지고 분석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차 사고가 여러 번 누적이 되면은 산업재해나 중대재해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분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서 보시면 세 번째 항목 보시면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라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조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사업장 내 관계자, 그리고 또 전문가의 참여가 또 필수적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차관사항이라고 있는데, 조사자가 익혀야 될 기술에 보시면 법적인 요구 사항이 들어가요. 그리고 분석 능력, 뭐 보고서 작성 능력, 면담의 기술, 정보 수집에 관한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가 한 명 이상 참여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작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참여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재원인 분석에 있어서 무엇이 좋은 조사를 만드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은 재원인 분석을 하라고 하면은 직접 원인, 즉 아까 재해 발생 이론에서 배웠던 하인리의 불완전한 행동이나 불완전한 상태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좋은 조사라는 것은 기여 원인, 근본 원인을 찾아서 더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게 좋은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꽃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에서 보시면 꽃이 재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직접 원인이거나 기여 원인인 줄기를 제거함으로써 꽃을 제거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줄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뿌리는 이제 근본 원인이 되겠죠. 뿌리가 남아 있다고 하면은 다시 비가 오거나 물을 이제 머금을 수 있다고 하면은 줄기를 성장시킬 수 있고 결론적으로 다시 꽃이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해 원인 분석이라고 하면은 근본 원인까지도 분석해내는 것이 좋은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잘못된 누군가를 찾아내는 그런 책임 추궁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조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컨베이어에 비정형 작업인 청소나 아니면 점검을 하다가 손이 벨트 회전부에 이제 협착이 되는 그런 사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직접 원인을 찾아보시면은 작업자의 손이 물림점에 접촉이 됐다는 그런 사실하고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운전 중에 청소 작업을 실시했다가 이제 직접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기여 원인 같은 경우에는 컨베이어의 관리가 미흡했다든지 교육 훈련의 미흡이라든지 부적절한 관리 감독이 아마 기여 원인이 될 거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자의 리더십 미흡이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미흡 같은 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해도 결국은 근본 원인, 경영자의 리더십 미흡이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미흡이 됐다면은 다시 반복되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근본 원인까지도 재해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테마에서는 체계적인 재해 원인 분석을 5가지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대응,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원인 분석,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분석이 됐다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재해 원인 분석을 활용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사테마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법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를 보시면 사업주의 작업중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장에 사업주가 안 계시고 부재 중일 때 근로자들은 그러면은 작업 중지 권한이 없느냐?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보시면 근로자 또한 사업주가 부재 중일 경우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거나 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사망에서는 관리감독자나 부서의 장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에서는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를 보시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소멸됐을 때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산업재해조사표,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보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조건은 재해가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 3일 이상 휴업제를 취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된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일단은 전화로 보고를 하시고, 전화를 보고하시면은 아마 근로감독관들이 이러한 것들을 요약을 해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장 개요,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및 내용이나 조치 현황 같은 거를 정리하셔가지고 팩스나 아니면은 전자팩스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보면은 9가지의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상정을 해서 비상조치 계획, 이러한 것들을 매뉴얼로 만들으라는 거고, 반기에 한 번씩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이제 다뤄야 되고, 그리고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그리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는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청을 주고 있다 이러면은 도급사에 소속된 그런 근로자들도 재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64조 5호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발파 작업을 한다든지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뭐 폭발이 일어났다든지 토사 구축물들의 붕괴 또는 지진, 이런 경우에 대해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및 이러한 것들을 지정을 하고 훈련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봤고요. 체계적인 재해 분석을 실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사고 대응입니다.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이 됐다. 뭘 대응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작업 중지입니다. 사고가 난 라인을 중지를 시키고 근로자를 대피를 시켜야겠죠. 그게 첫 번째고, 만약에 뭐 감전사고 났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전기를 차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피시킨 근로자, 재해자를 구호 조치를 해야겠죠. 뭐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뭐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구호 조치가 이제 세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다른 근로자들이 또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체계적인 아까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을 실시하라고 아까 법적인 부분에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사고 대응의 두 번째는 현장 보존입니다. 보통 이제 사망사고가 나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거기에 이제 접근을 못하게 하는데 주요 증거의 손실이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 보존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고가 산업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초기 대응을 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정보 수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이제 되는데, 첫 번째는 현장을 조사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목격자들을 상대로 면담하는 거, 그리고 기타 자료 파악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장 조사라는 거는 재해가 발생한 뒤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착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거나 이런 관련된 정보를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보 수집이 어렵다면은 이제 뒷페이지에 나오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도 됩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체크리스트에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장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하면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장에 계셨던 목격자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할 수 있으면 면담을 하는 것도 이제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큰 사고, 중대재해가 났을 때는 면담자들이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면담자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신속할수록 좋고, 정확하고 솔직한 사실관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편안하고 협력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보통은 그 목격자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은 약간 책임을 묻는 그러한 느낌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조사를 하는 걸 권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면담까지 마쳤다고 하면은 기타 자료, 예를 들어서 사고 현장에 CCTV가 달려 있다든지 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그런 현장 기록을 수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매뉴얼이나 규정 같은 거를 좀 또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날 사고 난 날 당시의 작업일보, 일정, 사고 난 기계기구의 설명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이 평상시에 그 안전보건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뭐 정기교육이나 채용시 교육, 아니면은 물질안전보건 교육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자료도 포함을 해서 기타 자료를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까지 이제 수집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좀 정리하는 사건 정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목록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뭐 이런 것들을 시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건데, 시간 순서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컨베이어에서 뭐 협착되는 그런 사고가 났다면은 컨베이어를 언제 설치했는지, 그 다음에 안전검사 한 게 언젠지, 컨베이어 위험성 평가를 한 게 또 언젠지, 이런 거를 시간대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났다면 재해자가 출근해서 작업을 시작한 게 몇 시부터인지, 9시에 출근을 했다 하면 9시부터, 그 다음에 컨베이어 주변에 청소를 시작한 거는 뭐 11시 30분이다, 오전. 그 다음에 재해자가 컨베이어에 팔이 끼었다, 요거가 이제 만약에 12시라고 하면 또 앰뷸런스가 도착을 해서 병원으로 후송한 거는 12시 10분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대로 사건을 정리하는 게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리한 걸 가지고 원인을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재해가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면서 끊임없이 저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간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도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또 샘플을 보시면 컨베이어에서 그 팔이 끼는 그러한 사고가 있다고 하면 컨베이어가 운전되고 있었을 때 왜 청소 작업을 실시했나? 그리고 또 컨베이어가 왜 덮개가 없었나? 청소 용품이 왜 빨려 들어갔나?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은 위험성 평가 때 왜 이러한 게 포함이 안 됐나? 왜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컨베이어 관리 이런 점검 같은 게 안전검사 같은 게 불충분했다든지 아니면 작업 전에 관리 감독자가 뭐 방호 장치 같은 거를 점검하는 게 관리 감독자의 또 역할이죠.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안전 검사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뭐 교육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 교육이나 아니면 특별 교육이나 아니면 채용시 교육 같은 이런 교육 부분에서 미흡했다든지 아니면은 불완전한 그 상태죠. 주변에 조명이 어두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의 교육을 하면서 아마 4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을 했다고 하면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파악된 원인을 통해서 위험성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요. 수립을 할 때는 위험성 감소가 효과가 큰 거부터 수립을 하셔야 되고 합리적으로 이게 실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위험성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조치를 대책으로 선정을 또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피해야 될 게 있는데 개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러한 결론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부주의했다거나 아니면 불안전한 행동을 했다거나 이렇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거를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재발 방지 대책이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또 부여를 해 주시는 게 또 사업주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어떤 대책이 세워졌다고 하면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을 해 주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 날짜를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게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 페이지가 전체 교육을 통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페이지일 거예요. 방지 대책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근로자들에게 여쭤보면은 사고를 재발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한번 여쭤보면은 안전모나 안전화 이런 보호구에 대해서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효과가 높고 낮은 거에서 보호구, 개인 보호구는 가장 마지막에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 원칙을 살펴보면 먼저 재거나 대체 요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학적인 통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리적인 통제, 마지막으로 보호구를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단계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제거 같은 경우에는 접지가 안 되어 있는 콘센트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또 사용하면은 사고가 또 날 수 있죠. 그러면 아예 그 비접지 콘센트는 제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사다리를 사용할 때 3.5m 이상의 굉장히 높은 사다리를 사용했다. 이러면은 그 사다리를 사용하면 또 같은 동종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사다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체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다리 대신에 시스템 비계 같은 걸 설치하는 게 이제 대체가 될 수 있고요. 또 여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메탄올 같은 경우에 그 시신경을 공격을 해서 실명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메탄올보다 좀 비싸지만 위험성이 낮은 에탄올로 대체를 하는 게 또 중요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거 다음에는 대체를 생각을 하시고 공학적인 통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방호 장치를 설치하거나
환기 장치를 설치하거나 공학적으로 뭔가 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사다리를 예를 들면은 사다리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뭐 덮개, 울 이런 식으로 뭔가 장치를 하는 게 공학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리적인 통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고 사례 방지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 교육을 한다거나 작업 절차서를 정비한다거나 작업 허가서를 또 수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수정한다거나 이러한 게 이제 관리적인 통제가 되겠고 또 뭐 안전보건 표지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포스터를 붙이거나 플랜카드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관리적인 통제고요. 요런 그 제거, 대책, 공학적인 통제, 관리적인 통제를 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보호구입니다. 안전모나 뭐 손기 마스크, 안전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대 사고 유형이나 8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예시로 제거 대책, 공학적인 대책, 관리적인 대책, 개인 보호구를 이렇게 예시로 들고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고요. 끼임에 대한 걸 한번 보시면 제거나 대체에는 전원의 차단, 에너지원의 제거 이런 거를 이제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학적인 대책으로 기동 스위치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프레스 같은 경우에 안전 블럭을 설치하거나 이런 게 이제 공학적인 대책이고요. 관리적인 대책은 전원 투입 금지 표지판, 꼬리표라고 하죠. 태그아웃 그런 거를 붙이거나 정비 작업 절차를 새로 수립을 하거나 작업 허가제를 운영하거나 이런 게 이제 관리적인 대책이고요. 보호구 같은 경우에 뭐 안전모를 쓰거나 안전화를 신거나 이런 게 되겠죠. 포괄적인 대책의 예시를 보면은 이제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적용을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사내 지침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구매를 하거나 계약할 때 그런 지침을 변경하거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이런 거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근원적이거나 포괄적인 대책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대책을 보통 산업재해조사표에 보시면 원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쓰는 란이 있는데 요거를 좀 한번 볼게요. 이제 위에 거는 그 드릴 작업을 하다가 장갑이 끼어서 손가락이 협착되는 그런 사고가 났던 것이고 원인을 봤을 때 개인이 부주의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게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에요. 왜 이게 잘못됐을까요? 너무나 이제 근로자에게 개인 부주의로만 원인을 분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대책에 있어서도 공학적인 대책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제거나 아니면은 대체, 공학적인 대책, 관리적인 대책. 지금 교육한다는 건 관리적인 대책 하나만 썼는데 이거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좀 살펴볼 때는 근본 원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위험성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드릴을 사용하기 전에 관리 감독자가 방호 장치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학적인 대책을 생각해 보시면 안전 커버를 드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칩이 비산되는 걸 방지하고 또한 이렇게 신체 접촉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학적으로 안전 커버를 설치한다면 공학적인 대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관리 감독자가 작업 전에 방호 장치에 대해서 점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적인 대책으로 추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드릴 사용할 때는 꼭 끼는 그런 가죽재 안전 장갑을 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보호구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학적인 대책 이상의 그러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은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 단계는 이렇게 저희가 원인도 분석을 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웠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의 어떤 통계 자료로도 쓸 수 있고, 실시 규정에, 위험성 평가의 실시 규정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자료로도 쓸 수 있고, 이런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장에서 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종이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가지고 우리 위험성 평가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보고한다는 것은 산업재해 조사표를 한 달 이내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원인 분석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록을 해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재해 원인 분석을 한 거를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공유하는 부분을 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만 요거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로자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시키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근로자한테 또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작업 전 안전 점검, TBM 같은 걸 통하거나 아니면은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시간 이런 거를 통해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고 예방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교육을 하셔서 동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태료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관리 책임자의 업무나 아니면 관리 감독자의 업무에 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관리 책임자가 이러한 부분을 업무를 안 할 경우에 1차 300, 2차 400, 그리고 3차 500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관리 감독자의 업무에 있어서 세 번째였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및 그다음에 보고에 대한 업무를 안 했을 경우에 1차 300, 2차 400, 3차 500의 과태료를 맞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차가 무려 3천만 원입니다. 요거는 즉시 지체 없이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만약에 일어났는데 한 달 이내에 보고를 안 해서 과태료를 맞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과태료가 1차가 700, 2차가 1000, 3차가 1500입니다. 또 만약에 보고를 했는데 거짓으로 보고했다. 1차 1500, 2차 1500, 3차 1500. 이것도 굉장히 크니까 거짓 보고를 하지 않고 한 달 이내에 꼭 산업재해 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가 일어났던 상황을 한 두 가지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이제 거래처고요. 여기 이제 영상을 보시면 분말 야근 프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보시면 분말이 밀가루처럼 생긴 분말을 가지고 프레스가 자동차 기어 부품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는 램에서 펀치가 내려올 때 손가락이 끼이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평상시에는 저렇게 자동으로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데 사고는 샘플링 작업할 때 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로봇을 중단시키고 사람이 들어가서 수동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4월에 난 그런 사고고요. 공장동 1층 프레스 앞에서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좌측 세 번째 손가락이 골절이 되는 그런 사고였고요. 요걸 좀 재 원인 분석을 해보면은 발생 일자는 24년 4월이 되겠고요. 형태는 끼임, 그리고 발생 형태 상세는 성형 샘플링 작업 중에 펀치가 불시 하강했다. 발생 요약을 해보면은 프레스의 펀치의 불시 하강으로 좌측 삼수지가 골절됐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재 정보의 사고 원인을 보면은 안전블록을 미사용했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정형 작업을 할 때는 로또 작업 안전 절차를 미준수했다는 부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세적인 원인을 보시면 위험 반경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갔다는 게 원인이 될 거고요. 재해자 정보, 사고 시 작업 유형은 비정형 작업이었고, 작업 유형 상세는 성형 샘플링 작업, 그리고 재해 시의 재해자 위치는 프레스 전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비정형 작업이었고 샘플링 작업이었고, 프레스는 분말 야근 프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격 하중은 200톤,
조작 방법은 보통은 로봇을 이용한 자동 그런 조작인데 샘플링 작업을 할 땐 수동 모드로 올려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 구조부는 램이 먼저 하강을 했고 그 다음에 펀치가 내려와서 신체가 끼임 사고가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해 시 작업 형태는 혼재 작업은 없었고 단독 작업이었고요. 관리적인 부분을 보면은 안전검사가 보통 프레스 같은 경우에 안전검사 대상인데 분말 야금 프레스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비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을 살펴봤을 때 TBM 같은 거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반되는 법령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그리고 104조 금형 조정 작업의 위험 방지가 위반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산업재해가 일어나면은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한 걸 보면은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요인이고 협착, 끼임이 되겠죠. 그리고 청소, 수리, 샘플링 작업 시 불시 프레스 작동에 의한 신체 일부가 협착되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위험성을 좀 보시면 프레스에 끼었을 때는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대성을 4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로봇이 작업을 하고 샘플링 작업은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3으로 봤습니다. 감소 대책을 보시면 관련 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103조, 104조 위반이 되겠고요. 안전블록을 이제 사용을 하면 펀치가 불시 하강을 해도 안전블록이 버텨주기 때문에 끼임 사고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로토 안전수칙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 작업일 때는 먼저 전원 차단하거나 이런 로토 수칙이 있죠. 그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거를 지키시면은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러한 또 감소 대책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이 미흡한데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고요. 사고 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이러한 위험성과 감소 대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로토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전원 차단이 1번이고요. 전원을 차단했는데도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공기압, 유압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기계가 작동이 됩니다. 전원을 차단을 했는데도. 그래서 끼는 사고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유압이나 공기압도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잔류 에너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태그아웃이거나 락아웃, 불시에 전원 인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동 스위치를 락아웃, 잠그시거나 아니면 지금 홍길동이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작업 중인 꼬리표를 붙이는 그 로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락아웃 된 것도 풀고 그 다음에 태그아웃도 풀어서 로토를 해제하시고 또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전원을 투입하고 작업을 하는 게 로토가 되겠습니다. 또 안전블록을 만약에 프레스에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은 펀치가 내려오다가도 안전블록에 걸려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블록이 공학적인 대책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조 현장에 대해서만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서비스업이거나 제조가 아닌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넘어지는 사고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고를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난 사고고 그 복합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변기가 보이는데 변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내릴 때 변기가 물에 넘쳐가지고 중간 복도까지 막 물이 흥건하게 남자 화장실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거고 이제 환경미화 하시는 여사님이 이제 그런 장면을 보니까 좀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밀대 같은 청소 도구를 찾았는데 여기가 이제 4층 화장실이었는데 4층에는 청소 도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3층까지 이제 계단으로 뛰어갔다 오십니다. 청소를 하기 전부터 좀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셨어요.
급하게 이제 또 작업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신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사고가 났어요. 이걸 또 원인 분석을 해보시면 23년 10월에 난 사고고요. 발생 형태는 넘어짐, 전도겠죠.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자변기가 막혀서 넘쳐 흘러서 청소 작업 중에 넘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대가 파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고 원인을 보면은 4층에서 청소도감이 없어가지고 3층까지 뛰어갔다 왔다, 이런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혼자 단독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될 거고요. 상세적으로 보면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여사님한테는 어쩌면 이런 청소 작업이 좀 무리한 작업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자 정보를 보면 사고 시 작업 유형은 화장실 청소였고, 작업 유형 상세는 자변기가 막혀 넘쳐서 청소 작업 중에 넘어졌다는 거고, 재해 시 위치는 4층 남자 화장실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기계는 뭐 없었으니까 기계는 빠지고요. 단독 작업이었다, 이런 거고, 관리적으로 보면 안전검사 뭐 이런 거는 해당이 없고, 여기는 이제 아침마다 모이셔가지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TBM 활동을 하는 그런 우수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을 좀 살펴보면 기준에 관한 규칙 664조 작업 조건이 좀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시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계적인 요인의 전도로 위험성을 봤고요. 화장실 바닥 물청소 작업 중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전도 위험이 있다. 저희가 위험성은 가능성 3, 중대성 3, 이렇게 해서 9점을 줬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감소 대책을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먼저 여사님이 3층까지 뛰어갔다 오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층마다 만약에 청소 도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에너지를 사용을 안 하셨겠죠. 두 번째는 이런 거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끔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한 달이나 뭐 2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 이렇게 가끔씩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변 근로자에게 좀 도움을 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혼자 작업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거나 해서 동료를 좀 호출을 하셔서 2인 1조 작업을 했으면 그만큼 무리한 작업은 아니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조급하게 작업하지 않고 침착하게 뭐 뛰어다니거나 뭐 이렇지 않고 침착하게 작업을 하자는 거고, 이제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664조 작업 조건을 보면은 작업 시간과 휴게 시간 등을 적당하게 배분을 하자, 그리고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실시하자, 이런 걸로 그 감소 대책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공학적인 대책이 뭐 없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잘 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도 잘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근원적인 것도 해결이 돼 있어서 그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 층마다 청소 도감 설치, 그 다음에 2인 1조 작업, 급하지 않게 침착하게 작업,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하고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실시해서 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자는 거고, 틈틈이 휴식을 갖고 뭐 식수도 마시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동종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 하시는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전파 교육을 실시해서 동종재해를 예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또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재해 원인 분석을 근본적인 거, 그리고 기여 원인, 그 다음에 직접 원인, 이렇게 포괄적으로 원인 분석을 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실 때도 보호구뿐만이 아니라 제거, 대책, 공학적인 대책, 관리적인 대책, 보호구, 이러한 거를 통합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움으로써 동종재해를 예방하셔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그런 교육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